지금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예. 저기야? 지금 고모는 저 귀퉁이에 있는데 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오빠랑 나란히 섰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당 부부장들 그 뒤에 제일 말석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앞에는 노동당의 부장이나 이제 내각 상들이 쭉 서 네네. 있고 뒤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파묻혀 있었어. 김정은이 일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네. 혹시 거기서 뭐 빠진 사람 혹시 없었나요? 알 것 같아. 빠진 사람? 김효정? 아유 뭐 현성월도 안 보이는데. 현성을 안 보였어. 오, 맞네. 현성월.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왔거든요. 왜요? 그래서 누구야? 과연 누구일지. 정답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저 턱 보고 나 바로 알겠네.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계시나 마시. 무슨 뭐 누구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뒤편으로 밀려나서 안 보이는 인물 김여정 아닌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콘서트장에 티켓을 살 때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걱이니 면봉이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가 네. 주걱 정도 얼굴로 이렇게 보이는 데면 앞좌석 아주 좋은 자리고 저 뒷좌석은 면봉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요즘 이 김여정이 면봉 신세가 됐어요. 면봉. 한때 진짜 남북 면봉.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앞에 오빠의 옆에서 세상 주목을 다 받던 인물이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대북 전문가들이 김여정을 모퉁이 공주라고 불러요. 모퉁이 공주. 귀퉁이에만 나오고 사진을 한 50장 나오면 그중에 한두 장 저기 귀퉁이에 있는 모습만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회의에서도 보면 여기서 여기는. 지금 자기 귀퉁이에 있고요. 끝에 네. 좀. 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뒤로 보내버렸네. 면봉 만들었어. 주애가 지금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예. 저기야? 지금 고모는 저 귀퉁이에 있는데 저기 뭐예요? 저거 시루떡에 파도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당 간부들만의 어떤 행사면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8일에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일일에서 이제 추모 행사를 위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당 간부들하고 김정은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도 김여정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오빠랑 나란히 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 부부장들 그 뒤에 제일 말석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앞에는 노동당의 부장이나 이제 내각 상들이 쭉 서 네네. 있고 뒤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파묻혀 있었어. 그전에도 김여정이 두 가지 장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수행 비서처럼 이렇게 재떨이도 갈아들고 그럼.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여정이 딱 우리 그 미디어에 전면에 등장했을 때를 보세요. 남북 대화 국면이거나 남북 갈등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국면 때 평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갈등 국면에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명서, 과격한 성명서 난독하거나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 어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볼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나설 계기가 없어진 것에 지금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에 가장 관심 있고 주목받는 건 김주애입니다. 맞아요. 네, 김주애의 옷을 뭐 입었나, 어떤 신발을 신었나. 어쨌든 이 노출 빈도가 많다는 거는 인지도가 올라가고 좀 친근감이 더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살짝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언제 김주애가 혼자 등장할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지방의 중요한 행사, 뭐 군사적인 행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뭐 어떤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보도의 측면에서 김주애가 혼자 사진에 등장하는 그 시기야말로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탈북은 아니겠죠. 그럼 제일 좋죠. 그건 제일 좋은데. 김주애는 벌써 모든 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군 관련 말고도 이 인민들 그 사이에 등장하는 김주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관측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대민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대민 행사 때 김주애를 여지없이 데려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 외곽에 이제 화성지구 만세대 살림집 중공식에 가서 평양 시민들과 이제 손잡는 그런 대민 행사에 역시 주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막 이랬어요. 막 옷 만지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귓속말로 얘기도 하고 주민들의 손도 잡아주고 주민들이 인사를 하는 걸 여유 있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이런 행사에 가서 주민을 응대하십시오 라는 후계 구도 수업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기 역할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조선시대 때 격쟁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왕이 이제 이제 민간 시찰을 나갔을 때 그 일반 백성들이 이제 꽹가리를 빠방빠방빠방빠방 치면은 그러면 왕이 불러요. 무슨 일인가? 뭐 전하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그러니까 격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왕만 듣고 왕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왕 옆에 있는 내시가 이거 보내가 무엇이냐? 그럼 얘 숙청이에면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김정은도 지금 고뇌를 듣고 있는 가운데 김주애도 일반 백성들의 민중들의 지금 그 고뇌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도자와 똑같은 급의 후계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후계자. 김주애가 그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그 모습은 제가 보건대는 아주 철저히 우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일월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복무. 사실 일반 주민들은 김종훈과 그리고 그 김종훈 일가와 악수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주민들은 소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왜냐하면 건무점이라든가 혹은 선무점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독을 하거든요.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검사도 매뉴얼입니다. 합니다. 신체 검사. 그러니까 아무나 그 김종훈이하고 또 김주애하고 악수를 못 하거든요. 가까이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건 철저히 우도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김주애하고 같이 나갈 때 김종훈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만나게 되면 너도 뭐 원수님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뭐 해보렴. 이렇게 또 시켰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민 행사에도 이제 주애를 데려갔죠. 남은 게 뭡니까? 군사, 대민, 외교. 외교적인 행사에서 주애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과목별로 후기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요? 예. 특히 이제 외교 무대로 김주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입수됐는데 지난 5월 영상인데 러시아 전승절을 맞이해서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찾아간 자리예요. 특히 김정은이 축하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굉장히 혈맹을 강조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굴 데려갔다? 김주애를 데려갔다. 전승절. 여기 딸을 데려가요? 오, 공식 얘기하네. 뒤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도 따라가죠. 외교 행사니까. 보면은 주애가 지금 러시아 대사랑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인맥 만들어 주기잖아요. 후계자 수업이죠. 어머, 저 왜 저러냐. 손은 꼭 잡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 외교 무대기니까 외무상인 최선희 외무상이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상 갈마지구 관광 때는 가족적인 이벤트니까 리설주가 뒤에서 보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군 행사 관련될 때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뭐 김여정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가 보좌를 했고, 외교 행보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 류현 대사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이게 있나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 지금 김종일이가 어렸을 때 한 1965년 4월에 김종일이가 김일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문했냐면 65년 4월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초청에 따라서 김일성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때 김종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당주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수행원으로서 같이 동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교 무대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수행원처럼 뒤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일이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후계자로 이제 낙점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식들을 공식 속상에 절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딱 포스트 레이디처럼 이제 김주애를 계속 손잡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좀 남다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 대사랑 김정은은 한 번 이렇게 포옹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김주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포옹했거든요. 뭐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소련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법, 그 사회주의식 이제 포옹법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 구소련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라도 특히 지도자는 키스를 해요. 여기다. 볼에다가. 뽀뽀. 세 번. 실제로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키스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입술끼리요? 입과 입으로. 그 브레즈네프와 호네커 사이에 진짜 키스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할 것 같은데? 저기요, 왜 그러십니까? 저기요. 교보제로 제가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어도 건강하게 거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구권에서는 여기 소련식 키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뽀뽀하는 거는 진짜 사회주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김주애도 이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4세대 지도자를 우리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사인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근데 단순한 딸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저 자리가 이제 그냥 보통 그냥 대사관에 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승을 거둔 그 80주년에 김정은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전승절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 매체에서 이날 김주애를 호칭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전보다 호칭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기존 2022년 화성 17형 발사 때 김주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호칭을 썼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높이 쳤더니 최근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별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택된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샛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그 아무한테나 쓰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한테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김주애한테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호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별 동지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를. 아니 근데 김주애가 너무 바쁜데요? 진짜 바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외교 행사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 6월 29일에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찾아서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김정은은 어김없이 누굴 데려왔다? 김주애를 데려갔어요. 자, 이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최순희 외무상을 외교 행사 때 데려가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게 아마 이제 20살이겠죠. 지금 13살이니까 7년 뒤. 7년 뒤에도 외무상은 최선희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김정은이 성인이 된 김주애에게 이번엔 네가 나 대신 러시아에 다녀와라.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와라. 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성인이 된 김주애를 보좌해서 아버지 없이 김주애가 단독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 순방을 할 날도 곧 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었으니까. 왔었죠.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어찌됐건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김주애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후계 구도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제 동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해석들이 좀 그렇죠.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후계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지금은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좀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구축함 진수하고 군수공장 가고 이런 것도 국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승절 가고 외교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들 인민 대중 앞에 나타나고 그럼 민생을 챙기는 거고 전방위적이고 퍼스트 레이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사실상은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리설주가. 그런데 왜 리설주를 빼고 김주혜를 그 자리에 넣었을까? 이거는 후계자 수업이고 지금 12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2살밖에 안 됐으면 현안에 대한 파악이라는 걸 못해요. 외교 현안, 국방 현안, 민생 현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후계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전이거든요. 의전이고 의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민 대중 앞에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뜨악했잖아요. 저 뭐야? 라고 했는데 벌써 3년 딱 지났는데 키도 굉장히 성인만큼 컸거든요. 네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여기서 3년, 4년만 딱 되면은 그때 사람들한테 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사실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공통으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에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CIA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에 CIA가 스파이 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그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이럴까?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는 김정은이 혹시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자기 몸의 이상이라든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예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그 좋은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스트로크 오고 이러는 와중에 서둘러서 이렇게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뭐 죽여야 되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거를 우리 다음 후계자한테는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전부 지금은 추정에 불과하고 추정이죠. 사실 마지막에 이 권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는 정말 김정은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하긴 가족도 별로 없고. 제가 이만갑 출연을 위해서 특별히 내부통을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김주혜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 이제 4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주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히고 정세에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도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나도 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네요. 러시아 대사관에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를 듣는 자세를 보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지 중국 뭐 군인 오고 했을 때 김주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외국어 실력도 알 수가 있겠네요. 원래 후계자 수업은 후계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데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는 정실 자식들은 다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 수업에는 외국어, 그다음에 통치학, 경제학, 군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 개인 교습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김주혜의 후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봤듯이 아버지가 외교 행사, 국방 행사, 대민 행사에 꼭 김주혜를 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김정은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은 현장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거 봐서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 당국도 이건 후계 수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김주혜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후계가 구도가 되려면 이 후계로 물려받을 그 30살 뒷사람이 성인이 돼야 돼요. 30살은 돼야 돼.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세상을 뜬다? 이러면 이제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주혜에게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의 권력 공백을 대신할 사람이 북한에서는 누굴 내세울지에 대해서 이 치열한
물밑에서 어떤 고민과 권력 투쟁까지 발생하겠죠. 아 정말 처음으로 김주혜 등장 그 많은 얘기했어도 오늘 처음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처음 받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너무 깜짝 놀랄 일을 갑자기 벌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 류현우 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를 내민다?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지금 그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김정은의 나이가 젊었다는 겁니다. 41살이거든요. 아직 한창 일할 때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후계자소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같거든요. 자기 통치.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종일이도 2008년에 뇌졸중을 앓은 이후에 후계자로 김정은을 책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이도 1974년 그러니까 60이 지난 이후에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독재자는 자기 임기 기간에 특별한 병이 없으면 후계자로 한 60 지나서부터 좀 찍고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북한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충군 사상에 기초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수령에게 충성 다해야 된다는 거를 이건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그것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 이게 김주혜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아직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혈통이 완전히 존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뭐 리씨 혹은 무슨 뭐 최씨로 이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개축한 주체의 혁명 위협이 쭉 내려오다가 김정은이 돼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에서도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원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일찍 선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적으로 줄을 대버리거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 양반은 죽을 것이고 미래 권력이 이쪽이 정해졌다면 이쪽에 줄 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저 죽기 직전에 내 다음 권력자는 얘다라고 지목을 하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김주혜가 지금 만약에 후계자가 맞다고 하면은 어릴 적부터 지금 노출시키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니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한다. 그러면 김주혜가 20대 초반이 될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후원자가 돼가지고 얘를 정말로 진정한 후계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난 죽겠다라는 아빠로서의 그런 뭐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빠로서. 김정은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날 때도 막 숨을 할딱할딱거리거든요. 그 비만에다가 술, 담배, 그 다음에 공식 장면에서 보잖아요. 아니 실내에서도 담배 피더라고요. 공유 먹으면서. 완전 골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41살이거든요. 20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2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년을 과연 살 수 있을까? 20년이면 아까 12를 한번 더해봐요. 주회가 40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북한 정권으로서부터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김정은의 뜻이기도 하고 노동당 전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일찍부터 후계자 시스템을 갖다 가동하고 있는 거고 벌써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3년 전과 지금 3년 후 고작 3년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달라졌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계 구도가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풀리지 않은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다 맞고 김주혜가 후계자 같은데 김주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이 아직 40대 초반인데 왜 리설주가 아닌 다른 여성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 왕자들을 생산하지 않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옵션 B, 옵션 C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일까? 그렇다면 가능성은 아직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ICBM도 놀라운데 사실 더 놀라웠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딸 김주혜인데요. 야, 아무리 딸 바보라고 해도 이 중국까지 김주혜를 데려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뭐 그동안 현장학습, 체험학습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2세다라는 외국의 언론들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뭐 애때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좀 약간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같이 안 보여요. 네, 성숙돼 보여요. 키 봐봐요, 키. 훌쩍 컸어요. 네, 살도 빠지고. 잘못 보면 리설주 같아. 전용 열차가 중국에 도착을 해서 김정은 바로 뒤에 이 주해가 내렸잖아요. 사진을 두고서도 중국과 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장면도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김주해가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중국의 신화통신이 먼저 보도했어요. 이렇게 가렸죠. 네. 뒤에 눈하고 눈썹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공개돼서 우리 쪽에서 아 저건 주해가 맞아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북한의 중앙조선통신이 이렇게 김주해의 얼굴을 딱 공개를 한 거죠. 아니 이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중국 측은 오히려 옆모습이거나 거의 뒷모습이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번 행사는 이 중국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들이 북한의 후계 구도가 누구냐 아니냐를 갖고 주목받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골라도 얼굴이 반도 안 잡힌 김정은에 가려져 있는 그 사진을 중국은 선택한 걸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후계 구도 얘기하지 마. 라는 공식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로 뒤에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 바로 앞에다 세우는 거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은 역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자체가 세습을 반대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모택동이나 무슨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 둥서평이나 자기 자식을 내세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껏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도 김정일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게 봤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금 영접을 나온 사람이 중국 측의 왕이 외교부장이거든요. 시진핑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면 차이치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거든요. 이 두 사람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최고의 지금 영접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뒤에 김주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만약에 주해가 핵무장 은둔 왕국의 차기 지도자가 맞다면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님은 이 주해가 왔다는 사실을 언제 하셨습니까? 중국 현지에서 알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솔직하게 소식을 얘기해요. 아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은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왜 김주해가 베이징역에서는 포착되고 그 다음에 막루나 국빈 오찬석상에서는 일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고위층에다 물어보니까 아직 직책이 없다. 직책이 없지. 아 이게 딸이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초청할 수가 없었지 않는가. 그러면 김주해가 후계자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국가 수반, 대통령으로 내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봉건주의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딱 그 나이 때 김여정하고 같이 유학 보냈기 때문에 서방 어느 나라인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딸을 후계자인 척 내보내서 은막 작전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4대 세습이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설주가 나서야 할 자리잖아요. 퍼스트 레이디가 같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거기 꼭 누가 뛰냐면 이설주를 제쳐두고
김주애가 나오는데 참여하는 행사들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으로서는 그 부근이 걸려있는 핵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온다라든지 그다음에 해군 전력 현대화 걸려있는 구축함 뭐 진수식에 나타난다라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컨대 경제부문 지도하는 데도 현장에 나타나고 요번에 이제 외교까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를 좀 넘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1983년에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후에 공식으로 인정된 후에 저 중국을 갖다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 다음에 2011년에도 사실 김정은 때도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이번에 또 묘하게도 또 김주애가 등장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 맥락을 볼 때 벌써 이게 이제 성사가 될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벌써 아주 일찍부터 후계자 승계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류 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쭉 이어가셨는데 네. 아직도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김주애를 김정은의 정식 후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된 이유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데리고 중국에 갔다고 하지만 뭐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또 혹은 후계 구도를 위해서 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어렸을 때 김정은이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1990년대 초에 김종철이하고 같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경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다 칩으로 돼 있는 여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위조 여권 가지고도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리기 때문에 12살 난 어린 애를 아버지로서 딸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자 뭐 베이징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상한 거는 뭐냐면 일단 베이징에서는 포착이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공식 행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사관에서든지 혹은 뭐 일종한 전담반이라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명수들을 놀이공원을 비롯해서 뭐 세계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참관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김정은의 그 이미지가 많이 예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애가 있어서 김정은도 덜 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행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영국의 왕실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을 동행하고 이게 얘가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래서 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주애의 등장은 시작 때 잠깐 반짝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안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한 게 그거잖아요.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걸 얻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놀랄 뉴스예요. 그 러시아와 북한이 그 역사상 가장 가깝게 밀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푸틴과 김정은이 한 차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어색했어요, 두 사람 사이. 포옹은 하지만 그 아버지 때부터 했던 어떤 관례에 따랐다면 지금 이 전승절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둘이 딱 눈빛만 마주쳐도 정상회담 할 때 보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포착됐는데 이 푸틴이 자신의 의전 차량을 또 김정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루스가 있잖아요. 여든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와 회담하시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서로 먼저. 상석을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타십시오. 오, 뭐야? 김여정이 재빨리 어디선가 나타나서 따라타요. 탈 자리가 있나? 타네. 세 명이 탄 거예요? 타네. 본인의 어떤 의전차 우루스에 대해서 푸틴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차 잘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거 비해서 우리 것도 괜찮다. 그래서 선물로 김정은 막 한 대도 주고 맞아요.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그때 만났을 때 서로 한번 운전해보라고. 그래서 김정은이 운전하기도 하고 푸틴이 운전하기도 하고 평양에서. 친구들끼리 야, 나 한번 운전해봐도 되냐? 이번에 차 샀는데 야, 왜 안 돼? 한번 해봐. 두 사람 매우 친해졌어요. 최근에 또 김여정이 김주애한테 좀 밀려가지고 약간 좀 위상을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좀 실세인가 봐요.
전승절 전날에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베이징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여정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병식 행사가 끝난 이후에 리셉션 그 행사 때 외신 기자들의 그 촬영기에 김여정의 모습이 담겼어요. 예, 그 이후에도 무슨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북로 정상회담 때도 이제 김여정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김여정의 기본 본 직함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미 대회 그 관계 때마다 이제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아 해온 여성이 바로 김여정이거든요. 근데 또 우전 또 이번에 또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우전에 대해서 또 김여정이 그때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김여정이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부 소기실 행사과장을 맡았었습니다. 원래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기 전에는 행사 업무를 기본적으로 맡아봤어요. 한 개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개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거는 김여정, 다시 말해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우지하고 뭐 서로 기댈 수 있는 남매가 바로 김여정,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김여정이 오빠 내가 이제 우전을 맡아서 할게요. 현성월이가 지금 우전과장을 하는데 내가 그 대신에 우전을 맡아 할게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김여정은 저는 북한의 세컨맨이다. 그렇게 봐요. 주애는 자기 딸이니까 더 이제 고모로서 많이 보호를 하겠죠. 김여정이 얼마나 희생적이냐면은 2018년 9.19 평양 합의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삼지연 초대소에서 점심을 먹고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9.19니까 북한 쪽은 백두산을 특히 추우니까 그렇죠. 겨울 잠바를 입었을 텐데 그 삼지연 초대소에서 점심 식사를 우리 모두 같이 하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그 밖에 김여정하고 어떤 여성 두 분이 서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보니까 또 서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김여정 부부장 왜 여기 서 계시냐고 들어가시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오찬 멤버가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2시간 이상을 그 추운 날씨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밖에서. 그런 걸 보면은 오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겠죠. 또 하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김영철 부장 배석하에 폼페이오 장관은 앤디 킴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하고 4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강서에도 핵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루 킴이 적었는데 잘 몰랐대요. 회담이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김영철 부장한테 지금 그 지명이 뭐냐 한번 좀 물어봐 주라 했더니 김영철이 위대한 장군님한테 우린 확인할 수 없다.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 방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금방 쪼르라이 들어가더니 나와서 강선이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여정은 부동의 부부장이지만은 세컨맨이다.